세바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에서 노인 한 분이 자신의 집에다가 휘발유를 뿌리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협상이 안 되니까 좀 와달라고. 그 토요일 날 제가 이제 갔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경찰관하고 이 노인분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경찰관 분이 실제로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선생님, 아실 만한 분이 왜 이러세요? 여기 지금 경찰관하고 소방관들이 2시간째 고생하고 있는데, 이거 좀 나오세요. 이래요. 좀 힘들어 죽겠어요. 아실 만한 분이, 그만하고 좀 나오세요. 그래요. 그 제가 어떻게 했냐면, 5분 만에 이분을 라이터 놓고 문을 열게 해서 나오게 했어요. 저한테 무슨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을 바꿔볼까요? 아들한테 모욕을 당해서 정말 화가 나서 집에다 휘발유를 뿌린 이분 지금 감정이 어떨까요? 그렇죠. 화가 났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지금 많이 화가 나시죠? 아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저라도 아들한테 그런 취급을 당하면 저도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정말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선생님, 저 라이터 저 주시고요. 문 좀 열어주세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버티던 분이 그러면 일단 들어오세요 하면서 라이터 저 주고 문 열어주면서 협상을 시작했어요. 그럼 그 경찰관하고 제가 한 화법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요. 그분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대화한 거고, 저는 그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감정지향적으로 대화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영화에서 나오는 위기협상관의 바로 하는 역할입니다. 네. 저는 바로 이렇게 인질협상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처음으로 이 위기협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2009년에 경찰대학에 교수로 있으면서 우리나라에 위기협상을 도입을 하고, 또 2014년에는 전국에 있는 우리 각 지방경찰청에 위기협상 팀을 조직하게 만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인질납치 전문 협상 회사인 네, 좀 이상하죠, 업종이. 네, 맞아요. 컨설팅 회사를 하고 있는 크라이시스 네고사의 대표이사 겸 헤드 네고시에이터를 하고 있는 이종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현빈 씨와 손예진 씨가 주연한 협상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거기에 맨 끝에 제 이름이 나오는데 못 보셨죠? 네, 그럼 안 본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제 위기협상 참. 거기에 보면 이제 제 이름이 나오는데요. 저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여러분이 납치당하면 제가 직접 컨설팅을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실제로 필리핀에서 그 한국인 선장분이 납치당했는데요. 이 사진에 나오는 왼쪽에 있는 분이 필리핀의 그 반군 지도자예요. 누루 미수알이라고, MNLF라고, 모로 내셔널 리버레이션 프론트라고요. 27년간 이제 필리핀 정부가 싸우고 있는 분인데, 이분과도 만나고, 우리 그 민다나오 섬이 지금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가서 이 한국인 선장님의 석방을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87일 만에 이분이 무사히 석방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부하는 거는, 현재까지 제가 많은 현장에 인질사건, 자살시도 사건, 이렇게 해외 납치 사건이 갔지만 아직까지는 생존율 100%를 보이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에서 위기협상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 누구냐면 사실은 자살 시도자예요. 네. 그래서 저는 2011년부터 위기협상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살 예방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12,463과 301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유영철 이러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네, 연쇄살인범. 또 우리가 얼마 전에 PC방에서 굉장히 잔혹한 살인사건이 일어나서 우리 굉장히 공포스러웠죠. 무서우세요? 네, 무섭죠. 네. 301이 뭐냐면 2017년에 우리나라에서 살인범죄로 살해당한 분의 숫자예요. 그러면 12,463은 뭘까요? 예, 우리나라의 자살 숫자예요. 우리는 유영철 또는 묻지마 살인범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는데 내가 나를 잘 보살피지 못하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인가 유영철 같은 이런 연쇄살인범보다 훨씬 무서운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되는 거예요. 몇 배나? 약 한 40배요. 자, 그러면 자살자로 생각하면 남자가 많을까요? 여자가 많을까요? 아, 네. 네, 여기서 갈리는군요. 남자가 여자의 2배예요. 자, 옆에 여자분이 계시면 남자분이 계시면 자살률이 2배 높아요. 네. 그러면 나이대는 어느 나이대가 가장 높을까요? 네, 40대와 50대예요. 그러면 직장의 서열로 보면 어느 신입, 중간, 고위 어느 쪽이 가장 높을까요? 중간 관리자. 자, 내가 남자야. 그러면 옆에 있는 여자분보다 자살률이 2배 높아요. 나이가 40에서 50대야. 그러면 옆에 있는 젊은 분보다 조금 더 높아. 근데 내가 거기다가 중간 관리자 이러면 어때요? 예, 자살의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린 이 무서운 자살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많은 자살 지도자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주변에서 자살 신호를 보내는 분들의 신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많은 자살 예방 워크숍을 했는데요. 2년 전에 했던 자살 예방 워크숍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는 이제 자살 유가족만 이제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수능 한 달을 두고 자살한 딸을 둔 어머니, 저녁을 잘 먹고 산책까지 했는데 남편이 자살한 부인, 4인 가족이었는데 딸 2분이서 2주 기간을 두고 자살하고 한 달 있다 또 남편이 병으로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4가족이 2달 만에 졸지에 한 분만 남게 된 이런 유가족을 가지고 워크숍을 했는데 이분들이 정말 아쉬워하는 게 뭘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못 도와준 걸 아쉬워할까요? 아니면 이분들이 보낸 자살의 신호를 놓친 거를 아쉬워할까요? 맞아요. 놓친 걸 아쉬워하세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살의 신호가 너무 다양해요. 너무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멀리 있는 정신과 전문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다양하고 민감한 이 신호를 제일 포착을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멀리 있는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포착을 할까요? 아니면 이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가까이 있는 분만 이 사람이 보내는 자살 신호를 알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정신과 의사가 있어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있는 친구, 가족, 동료에 보내는 이런 자살 신호를 빨리 포착해서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또 걱정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의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 의문할 때는 여러분 질문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물어봐야죠.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보니까 좀 수상해. 뭔가 직감이 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분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고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됩니다. 너 혹시 요새 힘들어서 자살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돼요. 자, 저는 여러분 서울 시내에 있는 한강다리 또 서울 시내에 있는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분, 막 뛰어내린 분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 저는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선생님, 지금 힘드셔가지고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자, 여러분 어때요? 물어볼 수 있어요? 겁나죠? 겁나죠? 어떻게 물어보지? 그런데 그분을 살리고 싶으면 여러분은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그분의 자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분을 보고, 자,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자,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한번 해야겠습니다. 지금 너무 힘드셔서 자살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자, 시작. 어떤 기분이 드세요? 힘들죠? 힘들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힘들어서 혹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 질문하라고 했으니까 혹시 극단적인 생각? 혹시 이상한 생각? 혹시 나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죠? 자,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살 생각을 남한테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 말하려는 그 사람이 자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극단적인 생각, 나쁜 생각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신의 자살 생각을 솔직하게 얘기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 동료를 만약에 살리고 싶다면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자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또 하나 걱정이 돼. 뭐가 걱정이 돼요? 물어봤는데 진짜 이해하면 어떡해? 이때부터 나는 정말 고민이 되는 거야.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자, 생각해 볼까요?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물어봐서 예라는 대답을 했어. 그럼 이분 마음은 제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그렇죠. 내가 왜 죽고 싶은가를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분이 하는 고민, 경제적인 고민, 무슨 건강상의 고민, 가족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자꾸 하세요. 아니에요. 고층 빌딩에 올라간 이분 또는 자살 시도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뭘 하고 싶으냐면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위로해주는 가장 우리가 돈 안 드는 방법은 뭘까요? 맞아요. 잘 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해답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네, 제가 많은 교육을 해봤는데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가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해요. 하고 싶은 말.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그래서 협상할 때 우리는 적극적 청취 기법이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화난 사람 만날 때 뭐 진정하세요 또는 이해합니다. 그만하고 나오세요. 이런 말을 아주 잘 써요. 어째 그렇지 않으세요? 어때요? 여러분이 만약에 굉장히 흥분한 분을 만나거나 제가 말한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선생님 진정하세요. 그렇죠. 이해합니다. 하죠. 나오세요. 그래요. 근데 이건 뭐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은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래서 대화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이 소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공감 대화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식하는 공감은 뭐냐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상대방과 똑같은 감정을 느낄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하는 공감은 뭐냐면 상대방의 감정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분이 슬프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많이 슬퍼 보이시네요. 화가 나 있으면 많이 화가 나 보이시네요. 많이 고통받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럼 어떻게? 많이 고통스러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진정하세요, 이해합니다, 나오세요를 우리 적극적 청취 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바꿔볼 거예요. 진정하세요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이분이 굉장히 막 슬퍼 보여. 그럼 어떻게 말하면 돼요? 슬퍼 보이시네요. 이해합니다는 뭘로 바꾸면 될까요?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는 어떻게 바꾸냐면 나는 당신의 감정과 고민을 이해하고 싶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해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받고 싶어요. 선생님, 듣고 싶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해합니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네. 세 번째, 혹은 나오세요, 내려오세요는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나오세요, 이거는 뭐냐면 해결책이에요. 네.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제가 듣고 싶어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진정하세요. 그럼 보통 뭐라 그래요? 내가 진정하게 생겼어. 이해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해? 네가 뭘 알아? 나오세요. 그럼 뭐라 그래요? 뭐가 해결되었다고 나가. 이러죠. 그런데 대화를 바꿔주니까 상대방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협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태도, 신중성, 나의 목소리,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해. 근데 우리는 가끔 헷갈려.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예가 뭔지 아세요? 잔소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잔소리 해요. 특히 어머님들 하시죠? 근데 이 잔소리 중에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잔소리 내용 중에 나쁜 게 있어요? 없죠. 내가 지네들 잘 되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 인간들이 안 들어. 왜 안 들어? 그죠? 왜 안 들어요? 네. 거기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듣지 않는 거예요. 대화라는 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 간의 감정의 소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감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다리에 올라가거나 혹은 고층 빌딩에 올라가거나 또는 총을 들고 죽으려고 하는 분, 칼 들고 죽으려고 하는 분, 많은 분들과 제가 대화를 했어요. 제가 특별히 비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그 자리에 서기까지 자신의 감정을 주위에 있는 가족, 친구과 한 번도 소통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제가 엄청난 비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단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이런 공감 대화, 그분의 감정에 초점을 맞춰서 대화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화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소통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